어쩌면 우린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딸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는 평범한 일상이 분명 누군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일 거야. 그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 역시 마찬가지야. 현철이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채던 순간에도, 나에게 너라는 생명이 찾아왔던 순간에도 나는 행복에 취한 채 내게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24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얌얌쌤입니다. 오늘 우사사 24번째 시간은 항아님, 소금님, 그리고 쿠키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무탈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추워서 냉동 쿠키가 될 것 같아요. 냉동 쿠키 맛없는데요. 그러니까 맛없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책은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소설이에요. 이꽃님 작가님의 책은 저희가 1회 때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으로 만난 적이 있죠. 이꽃님 작가님의 문장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나풀나풀하고 부드럽고 되게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도 그런 이꽃님 작가의 느낌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줄거리는 소금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줄거리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뚝뚝한 아빠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린 15살 소녀 은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억지로 떠난 바닷가에서 발견한 느리게 가는 우체통. 은유는 아빠의 권유에 마지못해 1년 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아빠에 대한 원망과 독립에 대한 꿈을 담은 은유의 편지에 기이하게도 한 통의 답장이 오면서 소설은 흥미진진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15살 은유에게 답장을 보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동명이인 소녀 은유였습니다. 그러나 15살 은유가 사는 세상은 2016년, 초등학교 5학년 은유가 사는 세상은 1982년. 게다가 편지를 주고받는 며칠 동안 1982년 은유의 시간은 2016년 은유의 시간보다 훨씬 빨리 흘러 처음에는 동생이었다가 동갑이었다가 어느새 언니가 됩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도우려 노력합니다. 2016년 현재의 은유에게는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얼굴도 정체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엄마와 새엄마가 되겠다고 나타난 재수없는 아줌마와 은유는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출이라고 할 일에 대한 꿈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살던 과거의 은유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2016년 현재의 은유가 태어난 해인 2002년이 되고 과거의 은유는 현재 은유의 친엄마를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두 은유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이토록 신비하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걸까요? 과거의 은유는 현재 은유가 찾고 싶어하는 친엄마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두 은유가 주고받는 편지로만 전개되는 독특한 형식의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는 현재 은유가 가진 고민에 안쓰러워하다가 과거의 은유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성장기 청소년과 부모님의 갈등과 서투르지만 따뜻한 이해의 과정이 잘 나타나기도 한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도 한때 지나왔던 사춘기의 어느 날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금님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결말까지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금방 이야기가 나오긴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시간을 건너서 편지로 서로의 세상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런 비슷한 구성의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자체에는 굉장히 빠져들어서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저 많이 울었거든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소금입니다. 네. 울지 않는 소금입니다. 네. 오. 저는 의외인데요? 이번 소설은 사실 제목을 보고 이게 로맨스 소설인 줄 알고 네. 기대를 하면서 폈다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는 순간부터 결말이 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이 되셔서. 네, 예측이 돼가지고 역시나 결말이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감동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나 딸의 입장에서 읽으면 좀 감정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소도시의 놀이공원을 갔을 때의 느낌? 그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예요? 구조도 알겠어.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어. 낯설지 않아. 뭐 그런 느낌인데 막상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뭐 역시나 좀 서툰 데도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회전목마가 예쁘네라든지 이런 뭐 좋은 노래도 나오네. 애를 데리고 오면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비유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막상 기대 안 했는데 가보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온 그런 느낌? 먼저 말할 걸. 항상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 이게 우선은 처음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고 딱 봤을 때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가 연상이 되어서 비슷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표지를 보니까 여학생 둘이더라고요. 그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1, 2를 딱 읽고 나서 설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아무리 엄마가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사망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엄마에 대해서 다 감출 것인가 온 가족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용이 더 나올까봐 이제 우리 하나씩 얘기하면서 보따리를 푸는 걸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나 성인들이 읽기에는 구조가 많이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짐작하기에도 좀 쉬운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런데도 왜 같은 구성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산될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구성들이 끊임없이 생산될까?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구성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중가요도 끊임없이 사랑 노래를 계속하는 것처럼 그게 어떤 형식이나 구조가 모든 걸 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짐작 가능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요 단계에서 결말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워낙 스포 방송이니까. 근데 나 결말 미리 알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읽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알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계속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결말을 말씀드리는 방법을 제 생각에 218페이지를 소금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유, 먼 미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내 딸. 네 생각을 하니 내 슬픔이 너에게 갈까봐 슬퍼할 수 없었어. 네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뱃속에 너라는 생명이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뒤엉켜 있던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 먼 시간을 건너 내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계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참 신기하게도 참 고맙게도. 네. 이게 엄마의 그러니까 과거 은유의 마지막 편지죠. 그래서 과거 은유가 지금 현재 은유의 엄마고 돌아가신 엄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마지막 편지에서 알게 되는데요. 구조는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몇 가지 의미 있게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은유와 은유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엄마의 이름을 아이에게 동일하게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도 주인공 둘이 이름이 같았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오늘의 민수에서도 민수와 민수가 있었고, 유진과 유진도 유진이랑 유진이었고. 근데 이제 작가가 이렇게 등장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죠. 그러면 여기서 은유와 은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10쪽에 이제 너의 이름을 지은 것도 네 엄마였다. 은유. 네 엄마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다. 네 엄마는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편지가 그쪽으로 배달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었고, 서로가 너 뭔데? 그 처음에 초등학생이었던 1982년에 은유가 자기한테 온 편지인 줄 알고 뜯어보잖아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름이 같다는 설정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왜 이름이 은유일까라는 생각이 더 궁금함이 더 컸어요. 그 은유가 우리 이제 문학 용어로서의 은유인데 어떤 뜻이 있을까? 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계속 읽으면서 메타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같을지는 모르니까 한자 병기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워 보니까 이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에 은유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210쪽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엄마가 딸에게 자기 이름을 줬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이 엄마는 자기 딸 이름이 은유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부여받아야 했던 이름을 준 것 같죠.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부모의 이름자를 이렇게 자녀한테 주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와닿았어요. 이 둘의 이름이 동일한 것이.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부모의 이름을 받는 게 흔하잖아요. 그렇죠. 주니어 뒤에 네. 붙여서. 네. 저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시간을 건너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은유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은유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부재한 엄마에 대한 것들, 그로 인해 겪어야 됐던 수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은유 결국에는 과거의 엄마인 은유에게 보내는 그 편지들의 과정이 은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과정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뭐 이 생각이 저는 그냥 가장 크게 들기는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일이라서 이런 관습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게 예상이 되는데 이름이 같아서 조금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면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요즘의 대목에 가서는 이 엄마 은유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앞으로 이 은유를 보지 못할 보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짧은 순간밖에는 함께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고, 이 결혼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알고 있고, 근데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준 거죠. 네, 계속 딸에게 주어서 어디서든 만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고 의지가 강한 엄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걸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이 구성이 이야기 전체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이 현재보다 더 빨리 흐르게끔 구성이 짜여진 거죠. 그래서 현재에는 한 일주일이지만 과거에는 한 1, 2년이 훅 지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은유가 동생이었다가 친구였다가 언니였다가 이렇게 쭉쭉쭉 과거의 은유를 현재의 은유가 모두 다 경험해보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엄마로서 연결이 되고 끝나게 하는 게 이 구성이 이 전체를 다 끌고 가고 있구나. 되게 아이디어는 진짜 좋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현재와 과거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네. 두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과거는 그러니까 현재의 은유를 위해서 흘러가는 시간이구나. 현재의 은유를 위해서 준비되고 펼쳐지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추천을 받은 게 청소년 여자 학생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이 소설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기 많더라고요. 네. 학생들 많이 읽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어린 시절의 엄마를 경험하고 엄마의 성장을 보는 것,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현실에선 그럴 수 없는데, 나한테 엄마는 언제나 어른인 엄마였는데, 소설을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엄마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자람으로써 엄마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청소년들한테 그쵸.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구성이 제일 좋았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렸을 때는 사실 엄마는 그냥 처음부터 엄마인 것 같잖아요. 부모는 처음부터 그냥 부모로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데, 이 책은 부모를 그냥 하나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이런 엄마에게도, 나의 엄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 학생일 맞아. 때가 있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한참 전부터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접하고 뭐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최초에 그 이야기를 대면했을 순간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엄마와의 관계가 좀 달라지는 느낌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청소년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막 거부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우선 생긴 것부터 너무 다르고 그리고 희한하게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 마음 이해가 가기도 하는 게, 제가 딸로서 엄마는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고, 되게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엄마는 그냥 내 엄마였으면 좋겠고, 엄마의 다른 뭔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다른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막 나에게 다 막 헌신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마음? 이 책에서 저만 그런 거 아니야, 저만 아니요, 나쁜 아니요. 딸 된 거죠? 아니요. 이 책에서 은유도 그래요. 은유가 그 아빠한테 새로운 이제 새엄마가 될 사람이 생겼을 때 엄청난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아빠가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로서 갖는 그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녀한테는 부모가 온 세상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도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지만, 사실 그래도 부모님이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거다라는 그쵸.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다른 삶이 생긴다,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불안감이 맞아요. 어른인데도 여전히 약간 이 청소년 소설을 읽고 이렇게 청소년에 공감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그런 내 엄마의 어린 시절? 그게 생각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뭔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모가 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세계는 항상 너무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옛날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항상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또 약간의 고민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얼마나 그걸 잘 극복했는지, 뭐 이런 주로 성공담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정돈이 되고 다 이제 소화가 된 실패담, 뭐 이런 걸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현실의 은유가 맞닥뜨리는 엄마는 정말 그 소용돌이 안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엄마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 이전에 좀
깨져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음. 저는 그 모습이 되게 괜찮았다. 인상적이다. 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엄마의 과거를 볼 때는 그 사진에 과거의 여러 트렌드한 것들이 묻어 있어서 나와 동일한 그 나이대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경우가 꽤 있고, 그러다 보니 엄마의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이라고 보았지만 나랑은 다른 세계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꽤 있었는데, 근데 이게 소설이고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장면을 연상하다 보니까 더 그 엄마의 청년기가 더 청년기스럽게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인간 누군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알게 되면 엄마나 아빠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그걸 상자를 열기가 두려운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게, 저는 항상 저희 아빠가 되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30이 넘어가지고 어른이 한참 되고 나서야 아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뭐, 아빠가 그랬다고? 약간 너무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갑자기 아빠 이상한 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너무 아빠는 이제 저도 지금 얼렁뚱땅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의 얼렁뚱땅한 삶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빠도 이런 적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안 되고 더 충격인 거예요. 아빠가 그랬다고? 충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약간 그리고 어떤 아빠를 이해하게 마음인지 알 되는 것 것 같기도 같아요. 하고, 근데 응.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이해는 늦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는 언젠가 하겠지만.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그 과거의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네, 인정하고 그런 싶지 것 않은 같아요. 거고, 그런 것도. 근데 반면에 아버지를 현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해 네, 오히려 발판이 되고. 이해는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는 아버지 어떠셨던 거예요? 이 책의 매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면, 과거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암인 거예요. 암에 걸려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저든 저의 배우자든 아이를 포기하고 치료를 하는 걸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기사를 접하거나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거나,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아팠을 때 관련된 질병의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선택에서 되게 많이 주저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하기 너무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가 딱 이거랑 저도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네, 읽었어요. 설정이 똑같잖아요. 뒷부분의 설정이.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과거의 은유는 현재의 은유를 이미 봤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얼마나 예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를 결정을 한 거죠. 사실 이 소설에서는 엄마가 이미 은유를 만난 거예요. 아이를 그쵸. 낳기 전에 편지로. 그래서 당연히 이 소설 내용이었으면 저 같아도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죠. 아이의 미래를 봤는데. 근데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영화 테드창 소설을 원작으로 한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그 엄마가 아이가 결국에는 아파서 나중에 굉장히 힘겹게 사투를 벌이다가 죽는 걸 알죠. 자기 아이가. 하지만 그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다시 선택해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영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렇게 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와 교류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투더퓨처 이래로 백투더퓨처 정말 정말 너무나 오래된.
웃기다. 그 이래로 아, 너무 몰랐어야 많은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많은 이야기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과거는 결국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은 뭘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킬레우스도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신탁을 듣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생함이 점점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소설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뭘 고민하고 뭘 좋아하면서 지낼지를 다 생생하게 보는 은유이고, 또 이제 콘택트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는 엄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아킬레우스는 심지어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인 선택이더라도 이런 종류의 많은 이야기들에서 결국 하는 얘기는 미래라는 것은 맞이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운명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미래가 정해져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내가 임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느냐. 그거는 결말과는 좀 별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뭐 뒷이야기 쓰기가 그런 유잖아요. 하게 되는데, 은유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낸다는 걸 옛날 은유가 안다면, 엄마 은유가 안다면 이제 그 임종 전에 남편을 좀 잘 교육시켜놓고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원흉이 됐다는 생각을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름을 유지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거라도 좀 조치를 취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로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편지를 안 쓰면 이야기가 안 돼. 과거의 은유와 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네, 그 편지를 쓰게 하면 되죠. 네, 사이좋게 내용이 지내다가 편지를 쓰게 해라. 그 옛날에 이것도 못지않게 오래된 영화인데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네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거 하나만 바꾸면 뭔가 좋은 될것 결말이 같아. 나겠지. 얘가 뭐 감옥에 안 가겠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거 하나를 바꾸면 더 끔찍해져요. 어마어마한 맞아요, 결과가 맞아요.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요걸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가서 바꾸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알 수 없으니까 진짜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부모도 자식의 내면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은 흔치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이만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고 주로 착각을 하게 되죠. 옛날 전통 중에 부모님한테 그 편지 보내는 그 있잖아요. 전상서 막 이런 거. 부모님 전상서 되게 많이 들어본 부분이에요. 그거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였는데, 네. 근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되게 뭔가 따뜻한, 별거 아닌 얘기인데 따뜻한 뭐 그런 거 있던 것 같아요. 큰 얘기 아니고 건강하시냐는 얘기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 삶의 모습이 조금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거 집에 가서 요구하고 싶은데 요구하면 해줄까요? 그거는 이제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안 해주겠죠. 어떻게 듣다 보니 되게 욕심나네요. 그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좋겠다. 편지도 써주고.
왜 같이 살면 이렇게 부딪힐 때가 더 많고 맞아요. 속 얘기 더 못하고. 네, 속 얘기 더 못하고 뭐 왜 빨래 이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밖에 일상적인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돼서 그래서 한번 진짜 눈물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엄마랑 저랑 원래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편이었는데 네. 안 좋았는데 엄마가 그 편지를 받고 너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가 나라는 사람을 정말 내면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몰라도 안아줄 수 있는 존재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2병이라는 말을 조심해야겠다. 맞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꼰대나 뭐 틀딱이나 막 이런 말 쓰면 되게 기분이 나쁜 것처럼 아이들도 중2병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15을 중2병이라고 부르거든. 뭐 이러면서 병처럼 오는 사춘기라는 뜻인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말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꼭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성장기 호르몬 때문에 불만만 가진 애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게 저 되게 공감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구나. 저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팟캐를 하는 이유 아닐까? 아이들을 그 청소년의 이해해 마음을 나가는. 이해해 나가는. 그것도 맞네요. 맞아요. 하나의 집단을 규정해버리는 거는 여전히 아이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고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206쪽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소설의 맥락에서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있잖아 언니, 아빠랑 내가 일직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달리기를 멈춰버린 거야. 그리곤 투덜거리는 거지. 아빠는 왜 더 빨리 달려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나는 투덜거리기만 하고 달리기를 멈춰버렸어. 아빠는 내가 달리지 않은 만큼 더 많이 달려야 했어. 길이 그렇게 멀어졌는데도 한 번도 투덜대지 않고 나만 보면서 묵묵히.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아빤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행운으로 여겨도 될 만큼. 다행이야. 언니가 그걸 알려줘서. 늘 고마워. 네. 저는 쿠키님이 읽어주신 그 대목에 이를 때까지 겪었던 은유의 괴로움과 원망을 잔뜩 담은 은유의 원망이 가장 생생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뽑아왔어요. 언니도 알지? 난 한 번도 아빠랑 생일 파티 해본 적 없어. 아빠는 케이크도 싫어하고 미역국도 싫어해. 난 생일 때 할머니 집에서 미역국 먹는 게 다야. 근데 나더러 그 여자 생일 선물을 같이 고르자니. 불씨로 남아있던 화가 아빠의 한마디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 이번 주말엔 일 안 가요? 아줌마 생일이라 선물 사러. 난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아빠 말을 다 들어줄 기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야. 난 아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절대로 쉬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한 번만 놀이공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아빠는 일하러 갔었어요. 내 생일 때 같이 있어준 적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왜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다니냐고 할 때도 엄마만 없는 게 아니라 아빠도 없냐고 그랬을 때도 나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울 때도 아빠는 늘 없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돼요? 왜 그 여자는 되고 난 안 되는 건데요? 네,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죠. 부모님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의 마음은 어쨌든 이런 거니까.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엄마 아빠도 자녀들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37쪽을 뽑아왔습니다. 넌 가족이 엄청 특별한 건 줄 알지?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하고 이해한다고 믿지? 웃기지 마. 가족이니까 더 어려운 거야.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야 하고 네가 지금처럼 멍청한 짓을 해도 찾으러 다녀야 하는 거야. 불만 좀 생겼다고 집부터 뛰쳐나가지 말고 너도 엄마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봐. 최소한 너도 노력이라는 걸 하라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이라고 해서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란 뜻이야.
어쩌면 가족이라는 존재는 더 많이, 더 자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 네. 옛날 그러니까 엄마 은유가 엄마 은유의 언니한테 들었던 말이죠. 네. 저도 사실 그 부분도 접었었는데 소금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엄마 은유가 아이 은유에게 은유라는 이름을 썼을 가장 첫 번째 이유. 항상 그러니까 네 이름을 부를 때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나타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 220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나는 내 곁으로 갈게. 내가 뭔가를 잘해내면 바람이 돼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내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에도 시험을 잘 친 날에도 친구랑 다툰 날에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내 곁에 있어 줄게.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아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게 엄마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 얼마나 큰 기적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기적처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팟캐스트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